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영화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장면들 본 적 있지? 그러면서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 다들 해봤을 거야. 그때 추락하는 동시에 점프하면 안 다칠 거라는 생각도 해봤지. 뭐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확실히 충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안 다치긴 힘들다는 거.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100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은 약 시속 160km 정도고, 네가 그 순간 힘껏 뛰어오르면 시속 10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 결국 너는 시속 150km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네 다리 근육이 아무리 짱짱이라도 시속 150km를 버티긴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를 타다 사고 날 확률은 6억 5천만 분의 1이라니까. 로또가 될 확률 814만 분의 1보다 80배 가까이 어려우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직접 추락하는 사건은 0건이었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제로콜라 인기가 정말 많지? 제로칼로리 음료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제로칼로리 음료들은 정말 제로칼로리일까? 식품위생법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세부 기준에 따르면 100ml당 5kcal 미만이면 0칼로리로 표기 가능하다는 거. 물론 100ml 기준으로 일반 콜라는 무려 45kcal지만 제로콜라는 1.2kcal로 확연한 차이가 있지. 설탕 대신 당이 없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물 대신 제로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비만도가 2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다른 음료 대신 제로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12주 안에 2kg의 체중이 감량한다는 연구도 있다는 거. 제로콜라와 체중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판단했을 땐 일반 콜라, 제로콜라 대신 물을 마시는 게 최고인 거고, 햄버거, 피자, 치킨과의 조합으로 일반 콜라보다는 제로콜라의 선택이 탁월할 수 있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깨끗한 칸은 어디일까? 반대로 제일 더러운 칸은 어디일까? 30년쯤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열흘 동안 휴지 사용량을 조사한 논문에서는 가운데 칸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결과가 있지만, 나라별 국민 성향이나 시대별로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최근 한국 사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구에서 가장 먼 끝칸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거. 그 이유로 한쪽이 벽이기 때문에 양쪽에 사람이 있지 않으면서 끝칸이 주는 안정감을 언급했고, 반대로 맨 앞칸이 가장 소외받는 칸이었다는 거. 결국 남녀노소 선남 선녀 구분하지 않고 입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더러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맨 앞칸과 맨 끝칸의 오염도 차이는 무려 5배나 되고, 심지어 맨 앞칸의 경우엔 세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RLU 기준 수치 1000보다 낮았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밤에 먹으면 독사과.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아침과 밤에 따라 금과 독이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 먼저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에 화장실을 잘 갈 수 있고, 면역력 상승, 활성산소 억제, 항암작용, 노화 방지에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탄력 넘치는 피부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심지어 사과에는 플라그가 들어있어 입속의 세균 증식을 막아 치아 건강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거. 그렇다면 이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이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될까? 사과의 과다섬유질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 유산 역류를 유발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나온 말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사과는 중알칼리 식품으로 오히려 위와 식도의 역류 질환을 방지해주고, 구연산이란 성분이 있어 피로회복과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아침에 먹는 사과보다 밤에 먹는 사과가 살짝 부담이 있다는 정도이지, 시간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먹어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 먹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 수돗물은 수도법에 따라 음용 목적으로 공급되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을 말하는데, 실제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국민의 30%에서 100%까지 되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다는 거. 그 이유가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더러울 것 같다가 컸는데, 실제로 미국의 수질 검사의 경우 100개의 항목을 검사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마트한 단계의 수질 검사를 통해 무려 300개의 항목이나 검사를 한다는 거.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준다는 거. 결국 수질 검사까지 완벽하게 나왔다면 수돗물을 마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MBTI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단순한 성격 검사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MBTI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 일부 기업은 특정 MBTI의 사람을 입사 지원조차 못하도록 했다는데 과연 MBTI로 자신과 다른 이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게 괜찮을까? MBTI는 미국 심리학자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가 개발한 것으로 이 둘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약자로 MBTI를 사용했다는 거. 실제 MBTI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사람들을 유형화해서 대표적 특성만 기술한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면모를 반영할 수 없고 검사 자체가 스스로 문항에 답하는 형식이라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결국 MBTI를 과하게 범주에 넣기는 무리가 있고 나의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정해버리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지표로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거. 오늘도 60초 정보. 일반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방 사장님이 최소 점수 나오는 점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에 노래방마다 점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노래를 잘 부른 사람보다 못 부른 사람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 과연 노래방 기계는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주길래 이런 의아한 상황이 생기는 걸까? 일반적으로 노래방 기계는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만 물리적으로 인식하고 박자와 음량을 주로 보기 때문에 가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만 인식해서 박자에 맞춰 마이크를 손으로 두드리기만 해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 음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기교를 부리거나 빡으로 부른다면 박자가 틀렸다고 판단의 감점 요인이 된다는 거. 목소리 크기가 점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지만 한 음표의 높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기에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고 박자의 높은 점수가 부과되기 때문에 빠른 노래보다는 느린 노래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오늘의 주제를 추천해주신 김만장님 감사합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 이런 투명하고 꼬불꼬불한 면이 아래 깔려 있는데 이건 장식일까 아니면 스키다시처럼 먹는 걸까? 이 면의 이름은 하늘이 내린 채소라고 해서 천사채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샐러드로 사용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는 거. 실제 채소는 아니고 다시마를 가공해 만들었고 무색 무취에 100g당 10kcal의 다이어트 식품인데 천사채를 만든 사람조차 회 밑에 깔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는 거. 실제로 천사채는 회의 신선도에 도움을 주고 회 염분을 흡수하고 회가 마르는 걸 방지해 주는데 일부 음식점에선 천사채를 재활용한다고 밝혀졌고 천사채가 생선에 닿으면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고급 횟집에 가면 천사채 대신에 물을 깔아놓기도 하는데 무채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무채로 깔린 회는 안심하고 무까지 먹어도 괜찮다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오늘의 주제를 추천해주신 게임하는 준영님 감사합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놈의 술을 마시면 왜 취하게 되는 걸 일단 술을 마시면 소주, 맥주, 양주, 고량주 등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 구석구석 흐르게 되는데 이 알코올이 간으로 가게 되고 분해되면서 아스테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 이 아스테알데히드는 상당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술에 취했다라고 한다는 거. 필름이 끊기는 이유는 알코올이 혈관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 기억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 안주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알코올은 30분 안에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소변을 촉진하여 알코올을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최고라는 거. 딱 6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자. 오늘의 주제를 추천해주신 하와이 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야 한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텐데 실제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서 85%로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성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의 양은 무려 2.6리터가 되고 음식과 몸속 대사 과정으로 보충되는 물의 양은 1리터 정도라는 거. 결국 하루 평균 1.6리터의 물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거고 좀 더 자세히는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한 양을 시간차를 두고 나눠 마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는 거.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어 피부 건강
건강에 좋고 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져 지방을 잘 태우고 변비, 피로, 비만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 칼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신체의 수분이 모자라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경고인 거고, 칼증을 느끼고 나서 물을 마시기보다는 미리 섭취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